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 2주 전쯤에 꾼 꿈이야. 근데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 자꾸 생각나서 써볼게. 아참, 반말은 미안해. 근데 꿈 이야기 같은 건 처음 써보는 거라. 그때는 당시에 엄청 무서웠는데 글로 쓸 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들어줘. 꿈에서 내가 엄마랑 둘이 집에 있는데 소파에 드러누워서 옆옥진 공포방 글을 보는 중이었고 엄마는 저녁 준비하시는 중이었거든. 해가 슬슬 지려고 할 때니까 한 6시쯤 된 것 같았어. 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이 자기가 밝힐 수 없는데 어떤 점집? 점집 알바생이었대. 근데 이런 걸 말할 데도 없고 자긴 진짜 무서웠어. 죽을 것 같은데 신고도 할 수 없대.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쓴다면서 이 글을 곧 삭제할 거라고 써놨는데 글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가리느라 죄다 나는 삭제됨에 살고 삭제됨에서 얼마 전까지 일했던 삭제됨이야. 삭제됨에는 삭제됨으로 가면 삭제됨, 삭제됨. 이런 식으로 온통 삭제됨. 이게 글 곳곳에 가득해서 글 내용은 대충 유추만 가능할 정도였거든. 그리고 밑에 자기가 알바하던 점집에 대한 CCTV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 재생해 보니까 어떤 거리를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딱 봐도 무슨 보살, 무슨 무당 이런 식으로 무속인들이 차린 가게만 꽉꽉 차 있는 거리였어. 진짜 다른 가게는 한 곳도 없고 죄다 철학관이랑 점집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러더니 어떤 가게 내부 CCTV 영상으로 바뀌는데 그 알바생이랑 사장님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무당, 뭐 그쯤으로 보이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같이 있었거든. 꿈이라 그런지 내가 그 알바생 시점으로 갑자기 바뀌었었어. 알바생이 그때 근무 첫날이었는지 긴장해서 사장님이라 해야 하나? 무당이라 해야 하나? 그분한테 근무할 때 주의점 이런 걸 듣고 있었거든. 그 사장님이 원래 이런 데는 이상한 사람들도 끼어온다고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그럴수록 세게 나가야 한다며 이야기 중이셨는데 마침 바깥에서 손님이 왔는지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잘 됐다고 본인이 시험을 보여주겠다며 사장님이 당차게 일어나셔서 알바생인 내가 같이 복도로 나갔어. 나가보니 덩치가 엄청 크고 인상이 진짜 누가 봐도
전과 있을 것 같은 검은 나시를 입은 남자가 사장님이랑 알바가 나왔는데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너머로 가게 안쪽을 목을 쭉 빼고 둘러보고 있는 거야. 꼭 누군가 가게 안에 더 있는지 확인한 듯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무당 사장님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셨는진 모르겠지만 그 남자 왼쪽 팔을 팍 하고 밀치면서 무슨 일로 왔소? 했는데 그 남자가 손에 뭘 들고 있었는지 맨손이었는진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깨를 팍 밀친 게 화가 난 건지 애초에 목적이 그거였는지 무당 사장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당 사장님 머리를 있는 힘껏 팍 하고 내리친 거야. 진짜 싸운다고 사람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뭘 어떻게 때렸는지 때리자마자 무당 사장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쳤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바로 한 손으로 사장 목을 잡고 때리던 강도 그대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장의 머리를 내리치는데 사장님 머리에서 계속 뭔가가 팍팍 터지면서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사장님 눈도 초점을 잃고 멍해지고 손발이 경련을 일으키더라고. 그 와중에 그 남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완전 무표정으로 계속 내리치고 너무 무서워서 알바생 시점으로 보고 있는 난 진짜 꼼짝도 못하고 바로 옆에 서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더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치는데 망치 같은 걸로 내리친 건지 뭔지 사장님 머리뼈가 부러져서 한쪽 얼굴만 찌그러져서 머리뼈가 내려앉아서 다 박살이 난 거야. 사장님 머리가 찌그러지고 깨져서 머릿속에 든 것들이 다 보이고 흘러내리고 있었어. 가게 안은 온통 피바다에 바로 옆에 서 있던 나도 그 피를 다 뒤집어 썼고 영상은 거기서 끝나고 나도 멀쩡하게 집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 내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어. 너무 끔찍한 영상이라 심장도 두근대고 있는데 그때 집에 누가 왔는지 벨이 울리더라고. 나는 인터폰을 흘끗 보고 우리 아무도 없는 척하자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날따라 그냥 엄마가 나가보셨는데 인터넷 수리 기사랬나 가스 검침이랬나 아무튼 집에 스스럼 없이 들여보낼 만한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이 거실 바로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랑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어. 그 아저씨가 지나갈 때 흘끗 보고 말았는데 덩치가 되게 크더라고. 그리고 신경 끄고 다시 방금 봤던 영상. 그 영상 진짜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생했거든. 근데 내가 이어폰 같은 거 안 껐고 소리 크게 해놓고 보고 있었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구한테 카톡이 왔어.
영상 재생 중에 카톡이 오면 카톡 알람 소리 뜨는 동안 영상 소리가 확 낮아지잖아. 근데 그 낮아진 찰나의 시간 동안 벽 너머의 작은 방에서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랑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 안에서 아저씨도 폰으로 이 영상을 재생 중인 거지. 소름이 확 돋았는데 얼핏 지나가던 아저씨의 모습이 엄청 덩치 크던 게 생각나는 거야. 마치 그 범인처럼. 이거 아직 범인 못 잡았다고 나와 있었어. 알바생이 자기는 유일한 목격자인데 나서기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있다고. 그래도 알리긴 해야 할 것 같다고 올린 글이었거든. 여폭진에 처음으로 올린 글이랬어. 근데 그 영상을 마침 우리 집에 온 기사 아저씨가 틀어놨더니 꿈이라 그런가? 왠지 이 게시글 목격자를 찾아서 주기로 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최대한 태연하게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가면서 몰래 뒤돌아서 남자를 봤는데 영상 속에 그 남자가 맞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엌 바로 옆에 보일러실이 있거든. 창고 같은 거, 거기 창문이 있어. 거기 몰래 내다보니까 이 사람 밑에 차가 없는 거야. 일단 무슨 수를 써서든 집 밖으로만 도망치면 따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혹시 아빠가 곧 온다는 걸 알면 저 남자가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을까 싶어서 태연하게 일부러 방 안까지 들리도록. 야, 엄마! 아빠 언제 온다 그랬지? 아까 전화할 때 집 근처라고 했으니까 한 3분 있으면 도착하려나? 아빠 오면 같이 좀 나가야겠다. 뭐 좀 살 게 있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아빠 마칠 시간 한참 멀었는데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쉿, 쉿 이랬거든. 근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는 척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던 작은 방이 갑자기 뚝 하고 조용해진 거야.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내가 서 있던 보일러실엔 큰 재봉틀이 있거든. 우리 엄마가 옷 수선 같은 걸 잘하셔서 거기 바지 수선할 때 쓰는 진짜 큰 가위가 있어. 그거라도 손에 있는 힘껏 잡고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내가 먼저 죽인 다음 마음 먹고. 작은 방쪽을 슬쩍 봤는데 남자가 쪼그려 앉아서 가방에서 뭘 찾고 있더라고. 그리고 마침 창밖에 당연히 우리 아빠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 집 쪽은 조용한 빌라랑 주택가라 차 소리가 잘 들려. 뭐 아무튼 이때다 싶어서 아빠 왔나 보다. 엄마 같이 갈래? 나 뭐 살 거 사고 같이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오자. 응? 고기 어때? 고기 먹자 오늘. 하면서 엄마 손잡고 거의 끌다시피 현관문 쪽으로 갔어. 아마 다 티났겠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하면서 등 뒤에는 가위진 손을 숨기고.
근데 우리 집 구조가 현관문으로 가려면 그 남자가 있는 작은 방을 지나쳐야 해. 지나가면서 작은 방을 흘끗 봤는데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우릴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아직도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맞다. 아저씨, 저희 잠깐 나가야 해서 아버지 곧 올라오실 거예요. 안에 뭐 다 보셨어요? 이 말 하면서도 계속 현관문 쪽으로 갔거든. 대답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가려고. 근데 우리 집이 도어락이 아니라 다 열쇠로 여는 문이라서 특수키 열고 밑에 거 2개 열고 이렇게 나가야 돼. 자꾸 손이 떨려서 어버버했어. 잠깐. 근데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우리 바로 뒤에 서서 무표정으로 우리 쳐다보고 있었어. 바로 한 걸음 뒤에서 말이야. 이미 늦었구나. 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 하면서 뒤돌아서 엄마를 붙잡고 엄마를 문으로 밀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거기서 깼어. 좀 허무하지? 근데 난 일어나서도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눈물 나고 가위 눌린 것 마냥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내 방이 우리 빌라 복도 쪽에 있어서 한밤중이 조용해질 땐 아래층, 위층, 앞집 이 소리가 싹 다 들리거든.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래층 문을 누가 세게 열어젖혔는지 그 집 현관문에 종이 달려 있었거든. 그 새벽에 종소리가 요란하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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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데 그 소리가 꿈에서 본 그 점집에 그 남자가 처음 들어올 때 나던 종소리랑 똑같더라. 그거 듣고 또 한참을 굳어 있다가 결국 다시 잠 못 들고 출근했어. 그 아래층 문은 누가 열었고 아래층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뭔가 특이한 걸 모으는 것이 취미다. 예를 들면 오컬트적인 요소라든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마을 근처에 있는 절에 갔는데 어머니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는 사이 나는 자그마한 창고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붉은 종이에 은색으로 글씨가 쓰여진 부적이 있었다. 뭔가 잔뜩 적힌 유리상자 안에 있었는데 이놈의 버릇 때문인지 취미 때문인지 혹해선 유리상자를 열고 부적을 갖고 집으로 왔다. 나는 이 부적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자랑하고픈 마음에 이것저것을 뒤지던 중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증명사진의 크기의 플라스틱 목걸이를 찾았다. 부적을
고이고이 접어 플라스틱 각 안에 넣고 부적이 펴져서 플라스틱 뚜껑이 열리면 안 되므로 백과사전으로 눌러놓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멋들어지는 목걸이가 완성되었다. 나는 기분이 좋아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학교에 갔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옆반에 여자애 2명이서 부적을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 나는 기꺼이 승낙을 했다. 근데 이 여자애 둘이서 서로 부적을 보겠다고 싸우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창밖으로 밀어버렸다. 5층인 나의 교실에서 떨어진 아이는 흡사 실수로 떨어뜨린 수박과 같은 꼴이 되었고 곧 경찰이 찾아왔다. 더욱더 무서운 건 경찰이 와서 여자애를 끌고 가기 전까지 부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단 것. 나는 그때까지도 이 부적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의 사건도 있고 해서 부적은 주머니 속에 넣어놨다. 그런데 돌에 걸린 건지 무언가가 내 발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넘어졌다. 근데 부적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빠져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꽤 깊은 나의 바지 주머니에서 부적이 굴러나오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눈은 부적의 글씨와 같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손으로 부적을 짚자 모두 혀를 차며 시선을 거두었지만 빛나는 그 은색의 안경은 그대로였다. 그 후 나는 부적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강에 던져버리면 다음날 편지로 배달되었다. 불을 붙이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가위로 잘라버리면 잠시 다른 곳을 본 순간 멀쩡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나의 죄를 울면서 반성하고 다짐했다. 내일은 학교를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에 가서 이것을 돌려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밥을 먹는데 뉴스 속보가 떴다. 원인 불명의 산불이 일어나 산이 거의 다 타버렸다는 것. 그 산에 있던 절도 휩쓸려 사라졌다는 것. 절망하는 나를 보며 웃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은빛의 빛이 흘러나왔다. 학교를 간다고 하고 나가자 곧 어머니가 출근을 하셨다. 나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문이랑 문은 전부 잠궈버리고 체인까지 달았다. 그렇게 몇 번이나 확인한 후 내 방에서 잠들어 버렸다. 2~3시간쯤 지났을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단체로 보이는 전색의 안광. 저 안광은 나를 미치게 해. 나는 부적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어머니의 강력한 수면제를 먹고 다시금 잠으로 빠져들었다. 문득 눈을 떠보니 아직 캄캄했다. 시계를 보니 5시 48분. 밖이 조용한 것을 눈치채고 창문을 열고 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아리만큼 시커먼 골목,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 나는 그렇게 저 검은 게 뭘까라는 생각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빛이 비추어지자 나는 놀랐다. 그 검은 창밖은 전부 피였다. 사람의 살점처럼 보이는 것은 안 보였지만 역겨운 피냄새와 함께 붉게 점칠된 골목길, 그리고 거기에 반지름 30cm 정도의 깨끗한 부분이 있었다. 왜 저기만 깨끗하지? 그 가운데는 부적이 있었다. 나는 그 뒤로 정신을 잃었다. 속보입니다. 여기는 괴담 마을입니다. 갑자기 생긴 진도 8의 지진으로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에 산불이 일어났었던 곳인데요. 이상하게 다른 곳의 피해는 전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자의 목에는 부적이 걸려 있었다. 이번 이야기는 하카라스님의 소설 병원 이야기. 나는 군인이다. 군 복무를 하던 도중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었는데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 애매한 병이라 하여 국군 대구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수술은 무사히 성공하였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 덕에 일반 환자들은 물론이요 간호장교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병원 시스템상 취침 시간에는 환자들끼리 돌아가며 불침번이라는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2, 3일에 한 번 들어갈 뿐더러 한 번에 2시간 정도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4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날 당직이었던 간호장교가 심심했던 건지 나에게 대화를 걸었다. 하카, 근무는 어때? 할만해?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긴 것도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아니야. 심심해서 나와봤어. 당직은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런 날은 더 그렇지 뭐. 하카, 혹시 무서운 이야기 좋아해? 예, 저는 무서운 이야기 광팬이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경청하겠습니다. 오버하기는. 여기 병원에 있는 이야기인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여기 병원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옛날에 여기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장교가 있었는데 일이 밀려서 밤늦게 퇴근하게 되었대. 근데 급하게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기서 계속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1층 약재과에서 새벽에 일하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누가 이 시간에 있는 거지? 하고 가봤더니 그 죽은 간호장교가 슬픈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대. 별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이해하기 힘든 의문으로 되물은 그 간호장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에 할 말을 잃은 나도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말없이 5분 정도 서 있던 간호장교가 몸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가며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나에게 툭 내뱉는 한마디를 들어버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기 많네 아까. 지금 네 뒤에 그 간호장교가 사랑스럽던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어. 뒤에서 목을 감싸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경상북도 대구 국군병원의 이야기다. 내 이름은 이지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냥 놀지 뭐. 일벌레.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역시 하루 일과 끝나고 긴장이 풀려버려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 이놈의 회사 진짜 때려치던가 해야지. 몇 시야? 벌써 밤 9시가 넘었네. 팀장이면 뭐해? 위에서 날 갈고대기 바쁜데. 진짜 짜증나. 에이씨. 배고프고 뭐고 그냥 자야겠다. 너무 피곤해. 화장 지우고 세수만 하고 빨리 자자. 내일은 주말이니까 모처럼 13시간 자야지. 급하게 세수를 다 끝낸 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다. 역시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응? 날 괴롭히는 인간들이 없으니까. 방어력이 제일 높은 건 역시 이불 속이야. 그렇게 핸드폰을 조금 만져대다가 나도 모르게 슬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난 요 며칠 전부터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것도 똑같이 한 패턴만 반복되는 그런 꿈을. 이 꿈이 요 며칠간 반복됐는데 항상 꿈을 꿀 때면 세상 살며 느껴본 적 없던 가위에 눌리고 있었어. 다들 가위를 이렇게 눌리는 건가? 난 왜 꼭 가위를 눌리면
이렇게 상체만 활처럼 휘어진 것 같이 공중이 붕 뜨는 느낌으로 가위가 눌리는 거지. 뭐, 내 주위에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어디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냥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밖에 없는 곳이잖아. 짜증나. 그럼 발을 하나 앞으로 내딛어 볼까? 또 보나마나 발목을 접지르겠지. 알면서도 발을 앞으로 쑥 내미는 순간 아이씨, 또 접질렀네. 아파. 그리곤 며칠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그 꿈의 내용처럼 내 시선 위로는 계단이 보이고 난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다. 계단을 한층 올라가 도착한 곳은 굉장히 낯익은 곳. 여기가 어디더라? 내 눈앞엔 14층이 적혀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옆으론 집이 2가구가 있고 그리고 느낌이 가는 곳으로 몸을 돌려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집의 대문 1409호.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꿨지만 이 집 앞에 서서 1409호라는 글귀를 본 것은 처음이었어. 너무나도 익숙한 이곳,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나의 집.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거야. 손을 펴서 보니 내 손엔 열쇠 하나가 있었고 그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니 꼭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이 꿈의 끝을 꼭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난 문을 열고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꿈에서 보고 있는 그 집은 내가 알고 있던 9년 전의 그 집과 굉장히 똑같았어. 아니, 그냥 내가 살던 그 집이었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거실에 가만히 서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어. 사실 이 집에서 정말 별다른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았어. 물론 다들 그렇잖아. 역시 집이 최고야 하면서 집에만 들어가면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평온해지잖아. 난 유달리 그랬던 것 같아. 사실 이 집에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뭐 나에게 나쁜 기분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 지금 꿈에서 꾸고 있는 그 장소에서 느끼는 기운 또한 그때 내가 살았을 당시의 느낌과 똑같았어. 그리고 작은 방에서 어떤 한 곳을 쳐다보는데 거기는 어떤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쳐다봤어. 왔니? 오랜만이구나. 네? 누구세요? 난 이 집의 터주신이란다. 너와 함께 같이 살면서 그땐 참 행복했었구나. 네? 할아버지가 여기 터주신이셨어요? 그럼 내가 느꼈던 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 항상 난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했었던 거였단다. 헌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2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거라. 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나의 손을 잡고 방문 밖으로 나를 내팽개쳤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러고 있기를 2번 다시는 절대 이곳에 오지 말거라 하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난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그 문을 봤던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집의 전등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난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도중 누군가 혼자서 계속 말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거실 가운데에는 어떤 여성이 앉아 있었고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옛날에 입을 법한 한복 같은 걸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뒤로 똑같은 여성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한 명 더. 아주 어렴풋하게 보였지만 난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여성은 혼자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들고 오랜만이지? 하면서 계속 웃어대기 시작했다. 난 그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현관문 앞에 서선 문구를 잡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질 않았다. 아씨, 짜증나. 왜 안 열리는 거야? 제발 열려라. 열려! 한참을 그러고 있기를 내 바로 뒤통수 뒤에서 느껴지는 내 머리카락을 건드는 느낌. 난 잡은 문고리를 잠깐 멈춰서고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곤 내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넌 다시 여기를 오게 될 거야. 오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열리지 않던 문고리를 억지로 돌려서 문을 박차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난 가위가 풀리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온통 땀 범벅인 몸을 씻으려고 샤워기를 틀어놨지만 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집에 관한 옛날 일들 때문에 손이 계속 떨리기만 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 일들이 다시 기억나는 건지. 이미 아픈 추억들은 다 묻어뒀는데 이제서야 아무 기억도 없이 일에만 집중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다시 그때 기억이 억지로 끄집어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9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전, 난 2년 정도 광고 회사를 다니다 건강 문제로 인하여 2년간 일을 쉬었을 때, 아니 그만뒀다고 보는 게 맞겠지. 내가 살던 그 집을 세를 내놓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세를 내놓자마자 금방 사람이 들어왔고, 그때 그 나쁜 일들은 세입자로 들어왔던 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였어.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난 잘 웃는 타입에, 사실 얼굴도 이쁘고 인기가 좀 많은 타입이야. 난 항상 예의를 중요시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남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으며, 사실 이쁨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여자가 세입자로 들어오고 난 뒤, 그때부턴 무언가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인간관계도, 일도, 사랑도. 그 여자와의 만남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스산하다고 해야 하나? 부동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그 여자라는 곱상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는 정말 착해 보였어. 남자들이 은근히 이런 타입도 좋아하지? 라고 생각되는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83년생의 여자, 나보다 2살 많고, 솔직히 그 여자가 처음에 이사오고 나선 별 다른 일이 없었어. 내 전화기가 불티나게 울려대던 건 그 후로 한 달 뒤부터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그 여자는 대뜸 나에게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 아니, 저기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런 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 아니, 저기요. 갑자기 이러면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죠. 이 집에 귀신이 산다고요, 귀신이. 네? 뭐라고요? 귀신이요? 아니, 똑같은 말을 왜 되풀이하게 해요? 귀신이 산다고요, 귀신. 네? 아니, 저기요. 제가 그 집에 몇 년을 살았는데 귀신이 있다든지 그런 거 없었는데요? 이봐요. 귀신이 산다고요, 귀신이. 나도 처음에는 윗집에서 뛰나 보다 하고 윗집에 따지러 갔는데, 윗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부부만 살고 계시고, 혹시 옆집에서 뛰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옆집은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라던데. 아, 이상한 냄새도 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일단 빨리 와보세요. 아, 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이거 미친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다.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던 걸 내팽개치고 불이 나게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세입자 여자는 날 쏘아보더니 한마디 던졌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 이게 미쳤나? 내가 어디에 봐서 아줌마야? 나한테 달라붙는 남자가 얼만데? 이게 도인가 진짜? 뭐 아줌마요? 이봐요. 그쪽보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나 아줌마 아니거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뭐래. 주름이 자글자글하구만. 아, 그나저나 됐고요. 아니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밤마다 뛰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큰 방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니까요. 청소를 해라, 청소를, 이년아. 그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전세금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됐어요. 그냥 버틸게요. 그나저나 식탁하고 의자랑 수납장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줘요. 저기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짜증나. 인연이 진짜 막갑하네. 주댕이가. 뭘 바꿔달라고요? 이 집에서 귀신 있는 거 소문나고 싶어요? 그냥 2년 동안 여기서 잘 살아볼 테니까 가구 받은 것들 있어요. 그걸로 바꿔줘요. 2년간 조용히 있다가 나갈게요. 소문 안 내고. 저기요. 34평 집에 여성분 혼자 사시는 것도 무서울 텐데 굳이 큰 집 말고 그냥 다른 곳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귀신 나온다면서요. 그럼 당장 여기서 나가야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시 전세금 돌려드릴 테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아니, 내가 2년 채우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저 가구들이나 좀 바꿔줘요. 그리고 빨리 나가주세요. 나 작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냄새지? 그쵸? 냄새 나죠? 거봐요. 내가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이거 냄새 이렇게 나고 하는데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똑같은 말을 왜 되풀이하게 해요? 그냥 가구나 바꿔주고 빨리 나가시라니까요. 나 작업해야 한다고요. 네. 그냥 그 성질 더럽네. 생긴 거랑은 다르게. 난 등을 돌려 그 집을 나오며 생각했다. 근데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 낯이 굉장히 익은데? 어디서 봤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을 반복하며 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한 2주가 지났으려나? 다시 한번 그 세입자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기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시끄럽게 찬송가를 떠들어대요? 예? 아니 밑에 집에 아저씨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말마다 예비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은데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아니, 시끄럽다니까요. 그걸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파트가 방음도 잘 되는 편이고 소리도 그렇게 들릴 리가 없는데. 알았어요. 내가 밑에 가서 얘기해보고 올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유, 지은씨. 오랜만이야. 아니, 다름이 아니라 자기 그 세준 여자 말이야. 그 여자 뭐 하는 여자야? 언니, 죄송해요. 그 여자가 새 들어오고 나서 뭐 일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지. 그 여자가 뭐래요? 아니, 글쎄, 그 여자가 대뜸 와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윗집에 사는 여자인데, 찬송가를 부르려면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하려나 뭘 하나. 그러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쏘아 붙이던데. 아, 진짜요? 아, 진짜. 나가라고 해야겠네. 그런데 그 여자 눈빛이 어쩜 그리 소름 돋아. 네? 그 여자 종교 그런 거 무척이나 싫어하나 보네요. 언니, 죄송해요, 괜히. 아이고 아니야. 시은 씨가 뭘. 그런데 그 여자 진짜 조심하는 게 좋겠어. 네, 언니. 다음에 한번 전화드리고 놀러 갈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며칠 뒤 언니로부터 정말 기가 찬 전화를 한 통을 받게 된다. 아휴 지은 씨.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원. 아휴.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세입자 그년. 아우 나 진짜 그런 년을 처음 봤다. 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아니 그때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다른 곳보다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세월이 좀 돼서 방음이 좀 안 되나 싶어서 미안해지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 여자 혼자 샀다는 말 듣고 김치랑 사과, 귤 이런 거 좀 싸가지고 좋게 풀려고 올라갔거든.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데 무슨 향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식당 가면 수조통에 있는 수저들 막 부딪히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사실 나도 아래층 살면서 지은 씨 살 때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차정만 지나면 쌀 같은 거 막 던지는 소리에 누가 작대기 같은 걸로 바닥을 막 친다는 그런 소리라고 해야 하나? 그 외에 타닥타닥 하면서 치는 소리 있잖아. 아무튼 그런 소리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다 싶기도 했고 배를 눌렀더니 그 여자가 다급하게 나오는 거야. 뭐 때문에 왔냐고. 저만하고 그 똑같은 눈꼬라지를 해서는 날 쏘아보는 거야. 그래서요? 그러고는 나보고 손에 든 게 뭐니? 혼자 사신다는 말 듣고 사과랑 귤이랑 김치랑 싸서 가지고 와봤다고. 아니 저번에는 미안하다고 하니까 김치요? 하면서 나 김치 안 먹어요 하더니 마침 잘 됐네. 사과랑 귤은 주고 돌아가세요 하고는 딱 닦아채는데 손이 미끄러져서는 김치통을 떨어뜨렸지 뭐야. 통이 박살나서는 김치도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더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치들을 보더니 한다는 말이 냄새 나잖아요. 이거 빨리 치우세요. 진짜 냄새나 짜증나게 라고 말을 하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내가 그 여자 잡고서는 물어봤거든. 저기요 혹시 직업이 뭐예요? 아니 사실 자정만 지나면 이상하게 천장에서 쌀 같은 거 막 그런 거 뿌려대는 소리가 나고 작대기 같은 걸로 바닥을 막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뭐 직업이 무당이나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더니 내가 어디 봐서 무당짓 하게 생겼냐고. 응? 미친 듯이 날 쏘아보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기분 나쁜 여자네 하면서 사과랑 귤만 들고서는 문을 쾅 닫고는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는. 와, 진짜 미친년이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아니야. 그런데 진짜 골치 아프다. 앞으로 어떻게 2년간 버티냐. 아유. 언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것 같은데 건들지 마. 응? 일단 기다려보자. 그 뒤로 몇 번이나 난 그 세입자 여자와 싸웠고
무슨 이유로 법적으로 하겠다. 난 2년간 다 채우고 나간다는 말에 난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느 날은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결혼을 예정해놓고 알콩달콩 이쁘게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 그날은 카페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재밌는 개그 프로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오더니 내 어깨를 톡톡 건드리듯이 치는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세입자 바로 그년이더라고. 난 행복하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하더라. 어찌나 소름 돋던지. 진짜 말 그대로 그 유명한 그 있잖아. 만나보지 않았지만 꼭 그런 여자를 보는 것만 같았어. 난 소름이 돋다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벙찐 상태로 서로 인사하고 어쩜 저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상태로 데이트고 뭐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와중에 남자친구란 놈도 정신이 나간 건지 그 여자 뭐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저 여자 꽤 예쁘네 라는 말에 난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거든. 하여간 남자들은 이쁘면 사족을 못 써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 저 여자가 누구지? 도대체 누군데 자꾸 나 찍는 거지? 저 여자를 아는 것 같은데 누구지? 그러곤 그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나에게 우리 집안 쪽이 무속 쪽 관련된 집인데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내 남자친구 관상이 어떻네, 나를 잡아먹을 상이네 어쩌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러곤 3개월 안으로 바람을 핀다는 거야.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남자친구라면 절대 안 할 행동을 하고, 예를 들면 약간 큰 돈을 빌린다든지 진짜 그 세입자 여자 말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곤 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어이없는 일들만 겪다가. 세입자 여자는 만기까지 한 달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갔고, 그러곤 시간이 지나서 아래층 언니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그 여자가 나가기 한 달 전에 언니네 집에 와서는 무언가를 들고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냥 얼굴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윗집에서 왔다고, 일주일이면 이사를 간다는 거야.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왔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손에 있는 것들을 건네주면서 사실은 자기가 예술 쪽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집안에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라면서 자기가 쓴 글이라고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거나 그냥 집에 두기만 해도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라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그것들을 주더래. 일단은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그래 알겠다고, 고맙다고, 잘 가시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오려는데 문 너머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씨발년, 앞으로 잘 살아봐라. 꼴좋네. 이런 소리가. 문을 황급히 열고선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계단 올라가는 소리라도 들렸어야 됐을 텐데 너무 의아하다고. 그러고는 그날 꿈을 하나 꿨는데 자기는 살면서 꿔본 적도 없는 그런 가위에 귀신의 오만 거에 다시 들렸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 여자가 썼다는 그 글귀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건가 싶어서 그걸 재빨리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가 살면서 물건이나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기분이 더러웠던 적은 처음이었다는 거야.
그러곤 그걸 재빨리 버렸대. 하지만 뭐 때문인지 그 뒤로 집안에 피보는 일이 많아졌고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다는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들인 이유로 정말 어이없게 그 언니와 나의 관계도 좋지 않아졌어. 결국은 남들처럼 등을 돌리게 됐지. 그 뒤로 난 아직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월이 지나서 몇 달 전쯤에 내가 그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세입자, 그 여자였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 여자는 나를 보며 고개를 까딱 숙이며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데 내 전 남자친구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 아니, 마치 그냥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 것 마냥 나를 모른다는 듯이 똑같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지나갔어. 분명 그 세입자 그 여자가 맞는데 원래 그 여자도 얼굴이 좀 이쁘긴 했지만 뭔가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달랐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넘겨버렸어. 시간이 지나 3개월 뒤 우연히도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 고등학교 때 칠공주라고 불리던 우리는 정말 친하게 지냈었지. 헌데 그 중에 한 명, 단 한 명이 나랑 묘하게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모이자는 식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일주일 후 카페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지. 그런데 난 정말 놀랄 수밖에, 아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자리에 세입자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저 여자가 왜? 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야, 이지은, 오랜만이다 하면서 내 팔을 잡고 막 반가운 척을 하는 거야. 뭐 하는 년이지? 진짜 미친년인가? 아니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난 말할 틈도 없이 끌려가서 자리에 앉아선 물어봤어. 저기요, 나 몰라요? 얘 봐라. 야, 아무리 내가 성형을 좀 했다고 하지만 나를 몰라보냐냐 나? 예? 성형? 저기, 나 지금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런데 민증 좀 보여줘봐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래, 성형에서 뭐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려고? 옛다 이년아. 85년 9월생? 아닌데? 아, 너 왜 그래? 야, 진짜 오랜만에 너무 섭섭하다. 어? 아, 미안해요. 아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그때 오랜만에 만났던 그 자리는 너무나도 어색해졌고 사실 나만 이상한 년 됐지 뭐. 세월이 지나고 너무 어이없던 일들이었던지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나 보다. 요즘 내가 가위에 눌리고 꿈을 그렇게 꿔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 한 달이 지나 지희라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집들이를 한다며 우리 칠공주를 초대했어. 그런데 집 주소가 화목 아파트 102동 1309호라고 적혀져 있는 문자에 고소공포증에 걸린 것 마냥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정말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어. 정말로. 집들이 날이 됐을 때 난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그 아파트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 그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다시 한번 숨이 잘 안 쉬어지기 시작하더니 근데 벤치에 앉아서 숨을 좀 돌리고 겨우 일어나서 옛날 기억은 잊어버려야 한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을 눌렀어. 14층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헌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땐 내가 분명 13층을 눌렀는데 14층입니다 라면서 멈춰서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내려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양 사이드로 있는 중간에 멈춰서서는 내가 살던 1409호를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계속 1409호만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있었을까? 갑자기 14층입니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어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내리더니 1409호 앞에 서서는 문을 열면서 뒤돌아보며 살짝 미소를 띠더니 그러더라. 오랜만이네요 하면서 고개를 살짝 까딱하고 인사하더니 그대로 문을 열고는 들어가 버리더라. 지? 근데 머리가 왜 단발이지? 그리고 느낌이 뭔가 다른데? 뭐지? 1409호에는 왜 들어가지? 난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고 무서운 나머지 친구들이고 뭐고 팽개치고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 난 급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날 부르는 거야. 난 뒤돌아봤지. 그런데 지희였어. 난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지희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지. 나보고 언제 왔냐면서 빨리도 왔다며 같이 들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난 팔을 뿌리치고 뒷걸음질을 했어. 지희는 나를 보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날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면서 웃더라. 난 도대체 얘가 뭘 하나 싶어서 그냥 어이없게만 쳐다보는데 지희가 그랬어. 우리 언니 봤어? 하면서 막 웃어대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가? 이게 뭐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여보! 하면서 누군가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 난 뒤돌아봤지. 내 전 남자친구. 지 옆에 서더니 지 보고 왜 그렇게 발걸음이 빠르냐고. 나 이거 살 때까지만 기다려주지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는 거야. 그러더니 내 전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여보, 이분은 저번에 그 길거리에서 인사했던 그 동창생분 아냐?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나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 아니, 도대체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날 보고 모른다고? 그냥 정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지희가 내 전남자친구, 아니 그 남자에게 지은이는 잠깐 전화를 하고 온 데서 우리 먼저 올라가 있자고, 자리 좀 비켜주자고, 그러고서는 실실 쪼개면서 가는 거야. 난 그냥 그 장면을 계속 쳐다만 봤어. 그러곤 휴대폰에 울리는 문자 한 통.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실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너하고 나 얼굴은 별 다를 거 없이. 그런데 왜 넌 항상 사람들이 꼬이고 도움만 받고 넌 남들 피 빨아먹고면서 살잖아. 난 솔직히 너가 진짜 싫었거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 기 빨아먹으려고 서서히
옥체야 죽이려고. 살 날렸는데 넌 알아 모르겠다. 우리 언니랑 나 얼굴 완전 똑같지. 헤어스타일만 다르게 했을 뿐. 앞으로 참 궁금하다. 사실은 우리 언니가 너 그 집에 살던 너 조상신이랑 터주신 잡아먹었거든. 난 네가 가진 것들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뭐 잘 살아봐.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난 이 문자를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지렸어. 아니, 사실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지 못했어.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어느 한 기퉁이에 기대어 서 있는 게 고작이었어. 난 지금 그 집 앞에 서 있어. 음성 기록. 한옥 펜션의 관리에 관한 설명 음성 기록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설명의 불응 시 한옥 펜션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본 건물들은 사당, 안채, 열화당, 서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음식 혹은 기타 서비스는 인터폰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20시가 지나면 모든 건물의 문을 잠그십시오. 네 번째, 세 번째 문항은 무시하십시오. 다섯 번째, 20시가 지난 후에는 손님들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 당부하십시오. 산악에 위치한 본 펜션은 손님께서 짐승들로부터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섯 번째, 20시가 지난 후 인터폰으로 손님께서 바깥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 말해도 절대 나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시오. 20시가 지난 펜션 밖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을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짐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본 녹음에는 네 번째 문항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사당의 모든 인원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쓰지 않는 건물입니다. 아홉 번째, 14시 때 읍내로 나가 최대한 큰 고기 덩어리를 사고 사당 건물 내부에 방치하십시오. 열 번째, 본 녹음에 사용된 목소리가 근무 중 들린다 하더라도 찾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한 지침입니다. 11번째, 근무 중 멀리 하얀 무언가가 보이면 모든 손님을 건물 안으로 돌려보내고 문을 잠그십시오. 손님들은 계약서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12번째,
하얀 무언가를 본 뒤 건물에 들어오지 못한 손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13번째. 손님들은 계약에 따라 본 펜션을 한 번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방문하는 손님의 목소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들린다면 돌아가라 하십시오. 14번째. 만약 이에 불응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사당에 울지 않는 아이를 두었으니 데려가 라고 하십시오. 15번째. 만일을 대비해 적는 사항입니다. 위 14번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아래와 같이 말하십시오. 흉내쟁이와 놀아줄 사람은 세상 모두 떠났으니 어서 떠나라. 이에 밖에서 웃음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구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배고픈 흉내쟁이의 혀에 놀아나기 싫다면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중마고우와 함께 적당히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역에서 내려 근처 산에 올라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지도에 실리지 않은 신사 같은 곳을 찾으면 참배도 하곤 하죠.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었고 길을 잃어 헤매다 25km 넘게 걸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꽤 즐거워서 쉽사리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나라현에 있는 일본 백대산촌에 선정된 산 위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에 놀러갈 예정이었습니다. 탐험보다는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죠. 길을 가던 도중 저수지 몇 곳을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산기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구글맵을 켰습니다. 구글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습니다. 500m 정도 앞에서 두 길은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든 좋다 싶어 우리는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차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바닥 가득 피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동화 속 세상 같다는 생각에 신이 난 우리는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가인 산책을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여기저기 고사리가 잔뜩 나 있는 가운데 사람이 낸 듯한 한 갈래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에 딱히 망설임 없이 구글맵도 안 보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 고사리 말고 다른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무도 높은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통과 가지도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줄기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에 나무를 제치고 풀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더욱 험해져서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가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길이라고 믿고 걸어오던 길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걸어온 것인지 도무지 모를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건 결코 오컬트적인 게 아니라 외길로 보였던 게 실은 뇌가 멋대로 걷기 쉬운 걸 길로 인식해서 착각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은 다른 이런 느낌으로 길을 잃는 건가, 우리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쩐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강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지면서부터는 힘들게 나와왔으니만큼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는 싫었으니까요. 이것도 감정을 조작당했다거나 딱히 비과학적인 이유에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보같이. 어째서 그랬을까? 그대로 돌아갔어야만 했다고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사가 가팔라서 거의 나무에 매달리듯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갈까 싶을 무렵 벼랑 위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이던 가드레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딱히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에 도대체 왜 나는 가드레일을 본 걸까 하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영적인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 원래 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만든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을 올라온 터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벼랑 위에는 다시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각이 아닌 진짜 인공물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 따위는 없었을 텐데 밭 같은 데서 자주 보이는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다만 오두막이라곤 해도 벽에 칠도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 안에 나무가 자라있기도 해서 겨우 바닥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분위기는 남아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 마을로 이어지던 옛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벼랑을 일상적으로 다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둘 다 동시에 산에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한없이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에 느낀 절망과 공포는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설명할 순 없지만 어쨌든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해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례로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가 가자고 하며 오두막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가 없었지만 뒤에서 공포와 절망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태껏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헤치고 갈 수도 없을 길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뇌에서 희망적인 기대가 없어져서 길을 보던 환각마저 사라진 탓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양옆이 벼랑인데다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파가 닿지 않아 스마트폰도 쓸 수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벼랑으로 내려가자.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망설임 없이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도 따라서 벼랑을 내려왔고 근처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찾아냈습니다.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 있었기에 무사히 목적지인 마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대로 별일 없이 끝났었습니다. 딱히 오컬트적인 것도 없었고 20대 후반에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은 정도였죠. 그런데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또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나는 어쩔 줄 모를 지경입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놓고 보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클 텐데 어째서인지 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저는 또 그 산을 향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비일상의 스릴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이 무서워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거겠죠. 오컬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산에 갔다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야 갑자기 깨달았던 것 같네요. 그 당시에는 겁에 질려 전혀 몰랐는데 전기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져 있던 텔레비전, 그때 우리가 본 텔레비전은 계속 자분과 함께 지지직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흠냥이님의 사연입니다. 친구 아버지가 야간 공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참, 이야기상 반말로 하는 점 이해 부탁해. 친구 아버지는 원래 주간만 하셨는데 야간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소리에 야간반으로 옮기셨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하시던 일은 판넬을 설치하는 일이셨는데 이제 밤에 일하는 걸 철회라 그러거든.
작업 전에 간단한 미팅을 하고 일을 시작하나 봐. 근데 반장님이 자, 오늘은 말이야 3층하고 5층, 6층 이렇게 판넬을 설치하겠습니다. 4층은 아직 빔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이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셨대. 인원수는 12명. 반장님은 4명씩 짝을 맞추어 각각 층마다 4명씩 보냈대. 그날은 좀 많이 힘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전고리를 난간에 걸쳐 이제 빔을 올라갔나 봐. 무전기는 각각 층마다 2개씩 줬어. 무전기는 총 6개. 이제 메인,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했지. 보조는 이제 메인을 도와 뒤에 서 있었어. 친구 아버지가 메인이셔서 천천히 움직였지. 근데 반 정도 갔을까? 누군가에게 무진이 왔었대. 그래서 받았더니 내 보조가 무전을 했던 거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보조는 무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같은 층에 왔던 메인이 잠시 맡겼다 라고 하더래. 잠시 딴 일하고 갔구나 생각을 하고 천천히 앞으로 가셨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보조가 현재 4층에 지원이 와서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부가 하는 일은 줄을 통해 공고를 보내주거나 자기 몸무게를 줄에 같이 지탱시켜 평평하게 시키고 메인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보조가 안전고리를 풀고 가버리면 헐렁해져서 메인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친구 아버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조 있는 쪽을 다시 갔나 봐. 보조는 안전고리를 걸고 벽에 기대서 자고 있었대. 그래서 친구 아버지는 씩씩대면서 다가가 말을 하셨대. 아니, 왜 자꾸 무전을 쳐서 일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당신이 이 줄을 풀면 내가 죽는 걸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더니 보조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무전기도 안 가지고 갔고 보셨지 않습니까? 전 벽 쪽에 기대서 자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말하길래 아저씨는 장난치지 말라며 그 인부를 다 뒤져봐도 무전기는 나오지 않았대. 그때 같은 층 메인이 무전을 하시더니 담배 하나 피고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무전이 오는 거야. 자, 저기 아저씨들, 저기 우리 쉬면서 담배 하나씩 피고 합시다. 그때는 당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았대.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미팅 때 반장님이 말씀하셨지. 오늘 작업은 3층, 5층, 6층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4층은 철기둥이 설치 안 돼 있는 관계로 이틀 뒤에 하겠다고. 근데 무전으로 들어온 건 4층에 지원이 와서 가겠다는 거였어. 지금 생각해도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래. 저 4층에 지원이 와서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